안녕하세요. 2017 수능 개념 차영의 물리원의 물들다. 저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13강째이고요. 우주론과 표준 모형입니다. 우리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우주론,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 힘을 설명하는 표준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이 두 이론은 수능에는 정량적 계산 문제가 아닌 정성적 개념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문과적 성향도 다분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저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어렵지가 않았는데 지난 다 녹화를 마치고 나서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 이과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전직 이과 출신이세요. 그래서 일반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쭈었더니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특수상대성 이론은 제가 시간 지연해서 이 공식으로 유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와닿는 것이 있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러한 수식이 없이 계속 개념적인 걸로 제가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 보면 이 이과적 그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소한 이론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려워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처음이어서 낯설게 보이는 거죠.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이런 식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오래 음미하고 그리고 반복을 해보시면 조금씩 나에게 익숙해지면서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우주론과 표준 모형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지 핵심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목은 우주론하고 표준 모형인데 수업의 진행은 표준 모형부터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입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된 작은 입자죠. 쿼크와 렙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표준 모형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와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에 작용하는 기본 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설명 체계가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표준 모형인데 기본 입자 그리고 힘에 대한 설명 체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현대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우주 탄생설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입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토막이 있어요. 나무 토막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몸을 쪼개고 너무 좀 잔인한가요? 자, 어쨌거나 나누면 우리들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생물을 사랑하는지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도 핵이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 다 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쪼개고 보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백질은 CHNO라고 하는 여러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을 쪼개면 과거에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돌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자도 쪼개졌죠. 자, 원자는 또한 가운데에 위치한 원자핵 그리고 원자핵 둘레를 돌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가 먼저 발견되었죠. 바로 톰슨에 의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이 러더포드는 하나의 탁구공처럼 하나의 입자인 줄 알았는데 러더포드의 제자 체드윅이 이 원자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물리학자들은 우리는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비밀을 다 풀었어. 물질은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 세 입자가 기본 입자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만을 했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페르미에 의해서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어져요. 입자 가속기는 입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리학자들이 여러 입자를 서로 마주 진행하게 해놓고 충돌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두 입자가 충돌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여러 입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쪼개진 결과 나온 여러 입자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냐라고 묻기에는 물리학자들의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자연은 매우 단순하다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자기의 이론을 전개해 갈 때 굉장히 이론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지금 잘못 접근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굉장히 많이 나온 20가지가 넘는 기본 입자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믿기에는 물리학자들이 자연이 단순하다고 하는 신념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입자들, 소울 입자들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쿼크라고 불리우는 것이에요. 겔만 혹은 이제 치바이크도 이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를 제안했는데, 물론 치바이크는 쿼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서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로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이 쿼크예요. 물질을 쪼개면 기본 입자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쿼크. 자, 그런데 이 쿼크는 뭐예요, 여러분? 중성자와 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죠. 이거 이외에 누구도 있어요? 전자도 있어요. 전자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를 렙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의 질문, 우리 몸을 나누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기본 입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이제는 쿼크와 렙톤이라고 하시면 완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쿼크와 렙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쿼크와 렙톤. 쿼크에 6종류가 있고요. 렙톤에도 6종류가 있습니다. 자, 쿼크 하면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위 쿼크, 아래 쿼크, 참 하면은 매력적이라는 뜻이 있죠. 맵시 쿼크로 이제 우리는 번역해서 쓰고 있고요. 스트레인지, 이상한, 기묘한, 혹은 야릇한 쿼크라고 불리웁니다. 탑 쿼크, 꼭대기 쿼크, 바텀 쿼크, 바닥 쿼크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업 쿼크와 다운 쿼크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쿼크가 업 쿼크와 다운 쿼크고요. 이 네 가지 쿼크는 그 수명이 매우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번역하면 위 쿼크, 아래 쿼크만 기억한다. 위에 있는 이 쿼크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하의 양은 3분의 2의 전자 전하량이에요. 자, E라고 표현하면 얘는 일렉트론, 그래서 전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전자는 얼마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느냐?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쿨롱이라고 하는 건 전하량, 즉 전기의 양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길이의 단위를 미터로 사용하듯이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으로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쿼크가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전자가 발견되었고요. 이 전자가 그 당시에는 가장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불러서 쿼크가 발견된 지금도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쿼크가 발견이 되면서 쿼크 한 개가 갖고 있는 이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보다도 사실 작죠.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습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쿼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전하량은 3분의 1 전자 전하량 혹은 기본 전하량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셔야 돼요. 6쿼크, D쿼크의 전하량 그리고 각각 전하의 종류까지 꼭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쿼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3개씩 결합해서 존재하는데 쿼크가 3개씩 결합하면 바로 그것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이 설명은 잠시 뒤에 렙톤 설명을 마치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렙톤이라고 하는 것은 쿼크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혼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쿼크는 단독으로 존재 불가능, 렙톤은 단독으로 존재 가능이고 이 렙톤은 라이트한 입자란 뜻이에요. 즉 가벼운 입자, 질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쿼크는 이게 무의미한 단어예요. 이 겔만이 물리학자이면서 굉장히 언어적으로 뛰어났다고 하거든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의 그 주인공인 선장이 건배, 위하여 이 구어 대신에 쿼크를 위하여 이런 구어를 소설 속에서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쿼크를 따서 겔만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러한 렙톤에도 6종류가 있는데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자가 렙톤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전자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뮤온 어디서 많이 들은 입자이죠.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예,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우 입자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 3종류의 렙톤이 또 있거든요. 바로 중성미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전자, 뮤온, 타우 입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과 똑같아요. 그런데 중성미자거든요. 중성미자.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게 한글로 주어질 겁니다. 자, 중성이란 뜻이 뭐냐?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전하, 플러스 전하도 마이너스 전하도 띠고 있지 않는 중성 상태고 이 미자는 작을 미자예요. 왜냐하면 렙톤은 쿼크에 비해서 질량이 아주 매우 작습니다. 렙톤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전자가 렙톤의 하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전하를 띠지 않는 누가 있다? 중성미자가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쿼크 3개씩 결합해서 무엇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합니다.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떠한 쿼크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양성자, 중성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성자, 중성자가 바로 원자 핵을 구성을 하는데 이름이 왜 양성자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름이 왜 중성자냐?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한 개가 띠고 있는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과 똑같아요. 즉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는 똑같은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 업쿼크 같은 경우, 6쿼크 같은 경우에 전하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플러스 3분의 2의 전자 전하량. 그 다음에 D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 전자 전하량.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전자 전하량, 양성자의 전하량이 나옵니다. 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분의 2 전자 전하량,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전자전하량, 마이너스 3분의 1 전자전하량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량은 0이 되겠죠. 양성자의 쿼크 구성 UUD 매우 중요하고요. 중성자의 쿼크 구성 UDD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U쿼크의 전하량, D쿼크의 전하량도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이 U쿼크, D쿼크의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있거든요.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쿼크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U쿼크, D쿼크가 3개씩 존재하고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는 U쿼크와 D쿼크의 질량도 거의 비슷하다. 물론 U쿼크와 D쿼크의 질량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전하량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 입자 그리고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기본 힘을 정리한 것을 표준 모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힘이라는 용어 대신에 상호작용으로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물질의 기본 입자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6종류의 쿼크, 6종류의 렙톤이고요. 각각 전하량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쿼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렙톤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위에 있는 렙톤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반면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고 이 기본 입자로 이루어진 이 물질이 질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 힘인데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힘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힘은 우리가 대단원 1단원에서 배웠죠, 여러분? 바로 중력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은 표준 모형에는 신기하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표준 모형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맞습니다. 그럼 왜 중력이 표준 모형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설명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 중력 이외에 그럼 어떤 힘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셨던 바로 이 힘이 있어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라고 하는 전기력 혹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청력이라고 하는 전기력인데 그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하고 결국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론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따라서 전기력을 넓게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전자기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현대에는 힘 대신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전자기 상호작용이라고도 불리우는 거죠. 그럼 중력 하나 있고 전자기 상호작용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슨 힘이 또 있느냐? 바로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이 있는데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은 원자, 핵에 관련된 힘이에요. 먼저 강한 상호작용은 우리 양성자, 중성자의 핵자 구성, 핵자라고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핵자라고 하거든요. 핵을 이루는 입자. 양성자는 쿼크 구성이 어떻게 되죠? UUD. 중성자는 UDD가 됩니다. 그런데 U쿼크는 플러스 전하를, D쿼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우리가 바로 배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U쿼크끼리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요? 전기적 청력이 작용하죠. 서로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도 이 쿼크 3개가 얌전히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혹은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전기력보다 더 큰 힘이 이 쿼크들을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기력보다 큰 쿼크를 결합하는 힘, 그게 바로 무슨 힘이냐면 강한 핵력 혹은 강한 상호작용, 줄여서 강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강한 상호작용은 쿼크 사이뿐만이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 즉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들도 강하게
결합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의 구성에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양성자 역시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 작용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얌전하게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역시 무슨 힘이 관여하고 있느냐? 강한 핵력, 강한 상호작용이 구속하고 있는 힘입니다. 자, 약한 상호작용은 얘는 조금 특별해요. 이 약한 상호작용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핵자의 하나인 이 중성자가 스스로 불안정해서 양성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서 양성자와 함께 전자 그리고 중성미자를 같이 내놓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근데 사실 대단원, 4단원 핵반응을 배우면 중성자가 분열하면 양성자, 전자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핵반응식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외워놓으세요. 이 정도는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핵반응에서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될 텐데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중성미자로 붕괴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힘이 바로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자, 중성자의 쿼크 구성이 뭐라고요, 여러분? UDD. 양성자의 쿼크 구성은 UUD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D 쿼크가 U 쿼크로 변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쿼크가 변환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중성미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뉜다고 해야 될까요? 양성자, 전자, 중성미자로 중성자가 나뉘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힘이 바로 뭐다? 약한 상호작용이다. 자, 그런데 현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힘은요. 이 힘을 전달해주는 매개 입자가 있어야 돼요. 강한 상호작용을 전달하는 매개 입자를 글루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글루건이라고 접착제 알고 계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은 보손이라고 하는 BOSON 고유명사예요. W 보선, G 보선이 바로 이 약한 상호작용을 물질들, 즉 입자들 사이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 상호작용은 바로 광자예요. 광전 효과에 의하면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지만 입자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거든요.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하는데 그 광자가 바로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예요.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매개 입자는 다 찾아냈어요. 물리학자들이. 그런데 중력자만큼은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은 표준 모형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개 입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본 힘을 다시 한번 정리 좀 깔끔하게 해볼게요. 먼저 강한 상호작용은 강한 핵력이죠. 즉 핵하고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핵자 사이에 관여하는 힘,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쿼크 사이에 관여하는 힘입니다. 약한 상호작용은 바로 뭐였죠? 중성자가 양성자, 그리고 전자, 그리고 중성미자로 붕괴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전자를 우리가 베타 입자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나온다고 해서 베타 붕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더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자기 상호작용은 무엇을 가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력은 우리 뉴턴이 제안했죠?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이즈가 큰 우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20세기에 러시아의 물리학자 프리드만이 제안한 우주 모형이 있습니다. 이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해를 풀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요. 그 세 가지 형태의 우주란 닫힌 우주, 평평한 우주, 열린 우주예요. 자, 그렇다면 X축이 이제 빅뱅이라고 불리우는 우주 대폭발 과거의 한 시점인데 사실 프리드만은 37세에 일찍 요절했거든요. 프리드만의 제자인 가모가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로 시작했다는 빅뱅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에도 보입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우주의 크기인데 어떠한 우주의 형태이든 간에 과거의 한 점에서 우주의 크기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이후에 다시 우주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우주의 크기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빅크런치, 대충돌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점점 커지다가 다시 점점 수축해서 폭발로 삶을 마무리하는 거죠. 닫힌 우주, 평평한 우주는 한 점으로부터 탄생한 우주가 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해집니다. 이것을 평평한 우주라고 하고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우주를 결정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실제의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 값인데요.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구한 이론 값이에요. 우주의 밀도. 밀도라고 하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리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고 같은 크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 우주의 밀도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 그것이 임계 밀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하고 똑같다면 그 우주는 평평한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계산한 우주의 밀도보다 실제 우주의 밀도가 더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주에 존재하는 별과 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서로 천체들끼리 잡아당기면서 우주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바로 닫힌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론값으로 구한 임계 밀도보다 실제로 우리 우주에 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중력이 별로 작용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폭발로 인해서 우리의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자 하고 있었고 거기에 중력이 세면 이 팽창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평평한 우주가 되든지 그것보다 더 크면 아예 수축시킬 수가 있는데 중력이 작으면 애초에 과거에서부터 팽창했던 우주는 그대로 이제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프리드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이론을 더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만이 이러한 우주 모형을 제안하고 나서 미국의 천문학자 이 허블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발견이 되거든요. 우리의 우주가 어떤 우주인가? 열린 우주인가? 혹은 평평한 우주인가, 닫힌 우주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우주는 현재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허블이에요. 이 허블은 우리 은하 외에 외부 은하가 있다는 것도 알아낸 최초의 사람이고요. 이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모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우리 은하에 가까이 다가오는 은하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 더불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은하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은하의 후퇴 속도, 즉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멀리 있는 은하의 속도가 더 빨리 멀어진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 있어요. A점, 그리고 B, 그리고 C점인데 A를 원점으로 잡아서 B는 A로부터 1m 떨어져 있고 C는 A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2배 팽창합니다. 1초 동안. 그렇다고 하면 이 자의 전체 길이는 몇 미터가 되겠어요, 여러분? 4m가 되겠죠? 그러면서 A 원점, B는 2배 팽창했으니까 A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 B가 위치할 거고 C는 4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B를 보면 몇 미터 멀어진 거예요? 1m 멀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이렇게 자가 2배 팽창했다고 하면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는 1초에 1m 멀어졌으니까 1m/s죠. 자, C는요. 2m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4m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A가 보는 C의 후퇴 속도는 2m/s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A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후퇴 속도가 더 커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가 팽창했기 때문에. 따라서 허블은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사실 아인슈타인도 자기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는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프리드만의 3가지 우주 모형에서도 한 점에서 탄생한 우주가 어쨌거나 팽창하는 시기를 가지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신념은 우리의 우주는 사이즈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일정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우주 방정식에 우주상수라고 하는 숫자를 도입해서 우주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방정식을 꾸밉니다. 그런데 허블이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내죠. 그리고 이때 이제 허블은 젊은 학자였고 아인슈타인은 이미 슈퍼스타 대가였거든요. 둘이 만나요. 그래서 허블이 아인슈타인에게 자기의 발표 자료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를 도입한 것은 내 일생 일대 최대 실수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어떤 대가가 자기보다 젊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 같아도 제 의견이 옳다라고 막 변명을 하거나 막 반박 자료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확실히 아인슈타인은 대가인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프리드만의 제자인 이 가모가 설명하는 우주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실제 우리의 우주를 설명하는 이 이론은 사실 한 가지는 아닙니다. 현재 2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가모의 대폭발,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을 그대로 직역하면 대폭발이지만 실제로 영어권에서의 이 빅뱅은 대폭발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뱅 아이디어 이러면 야, 네 생각 정말 엉터리야 이런 거 할 때 호엘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가모의 대폭발 우주론을 보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론 해서 빅뱅 아이디어라고 비하했거든요. 그 빅뱅의 이름을 그런데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모의 제자들이 기분 나쁜 빅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가모의 우주론을 설명하는 멋진 이름에 그 상금을 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멋진 이름으로 다수의 표를 받은 것이 그대로 빅뱅 이론, 대폭발 이론이었다고 합니다. 가모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137억 년 전 대폭발로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우리의 우주는 사이즈가 없어요. 수학에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갖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런 크기를 갖지도 않았는데 폭발을 하지?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크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 한 점이 어느 날 불현듯 폭발을 하는 거죠. 자, 그 폭발을 하면서 빛과 물질이 서로 응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빛인지 누가 물질인지 구별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우주가 폭발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빛과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물질에서 무엇이 탄생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피자를 만들고 싶으면 피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물질이 있으려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폭발 이후 빛과 물질이 분리되면서 그 물질이 바로 뭐냐면 기본 입자인 쿼크와 렙톤이에요. 이제는 누가 빛인지 누가 쿼크와 렙톤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가 대폭발할 때의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고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이 온도는 점점 내려갑니다. 대단원 4단원 연력학을 배우시면 단열 팽창이라고 해서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세요. 즉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되어 가고 우주가 팽창되어 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면 그 우주 안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 상태가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구난방으로 떠돌던 쿼크의 속력이 작아지면서 서로 결합하게 돼요. 쿼크가 결합하면 무엇을 만들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따라서 우주의 온도가 식으면서 입자들의 운동은 더 둔하게 되겠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그 운동 상태는 여전히 활발했어요. 따라서 전자가 마구잡이 미친 듯이 운동하는 바람에 이 빛이 좀 어딘가 좀 가고 싶은데 갈만하면 전자가 와서 부딪히고 갈만하면 전자가 와서 부딪히고 전자 때문에 빛이 어디를 못 가고 있었어요, 우주를. 그런데 급기야 우주의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이 전자도 운동 상태가 둔하게 되고 원자핵에 이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플러스 전하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죠. 즉 전기력에 의해서 구속되는 거죠. 이 전자가 원자핵에 구속되면서 원자가 형성이 되니까 드디어 빛이 자기가 진행하는데 방해 요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빛이 우주 전역을 진행을 하게 돼요. 가모는 이 모든 절차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가 언제냐면 대폭발 38만 년이 지난 때예요. 우주 전역으로 퍼진 이 빛의 온도는 여기 써져 있죠? 절대 온도 3K, 즉 섭씨 온도로 고치면 마이너스 273도에 해당할 것이다. 실제로는 이제 가모가 예언한 것은 2.7K인데요. 그 정도의 오차는 조금 감안하시고 이건 이제 실제로 검출한 그 빛이에요. 이 가모가 예언한 빛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복사라고 하면 전자기 파를 말하는 거고 빛이 전자기 파의 일종인 셈이죠. 우주 전역에서 바로 이러한 빛을 검출할 수 있을 거다. 그럼 뭐예요 이제? 정말 가모의 대폭발 이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3K에 해당하는 빛을 찾으면 되는 거죠. 3K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벨 연구소에 있었던 윌슨과 펜지어스가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경로는 재밌는 것이 윌슨과 펜지어스가 전파 만원경으로부터 이 전파를 검출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노이즈가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전파 만원경에 그 새가
똥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새에 분비물이 있으면 이렇게 노이즈가 생긴다고 하네요. 정말 이제 전파 만능에 갔더니 새에 그 배설물이 있었던 거죠.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윌슨과 펜지어스가 얼마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가모가 예언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죠. 그래서 얼른 우주 배경 복사가 맞는지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가모가 예언한 2.7K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은 3K의 전자기파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이 윌슨과 펜지어스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가장 강력한 대폭발 이론의 증거 자료이고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 그 아날로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채널 바꿀 때 지직하는 잡음 있죠. 이 잡음의 1%가 바로 우주 전역에서 쏟아지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즉 가모가 이야기한 빅뱅의 메아리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잡음이 그냥 시끄러운 잡음이 아닌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빅뱅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잡음을 들으면 또 이 풍요로움이 있죠. 예술만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리를 잘 해도 예술가들이 느끼지 못하는 잡음마저도 우리는 아름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의 우주론, 가모의 대폭발 우주론 이외에 조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대폭발이 일어나고 빛과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38만 년이 지나면 드디어 제가 앞에서 설명한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우주 전역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우리 우주가 급팽창할 때는 그 팽창 이론이 또 세부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주가 거의 더디게 팽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가속 팽창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가모의 대폭발 이론이고요. 암흑 에너지라고 하면 이 암흑 에너지는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밀어내는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주에 별들이 있으면 서로 중력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을 해야 되는데 다시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 말고 서로 밀어내는 힘이 뭔가가 또 있겠구나. 그래서 그 뭔가 밀어내는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최신의 지식이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허블의 우주 팽창, 그리고 가모의 대폭발 이론까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능에 날개를 달아볼 텐데 우주론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론은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가모의 대폭발 이론이 옳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폭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론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표준 모형이 시험에는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W 보선이 매개하는 상호작용이라네요. 자, 보선 어떤 상호작용을 매개합니까? 바로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상호작용이 누구에게 관여하는 힘이에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중성미자, 그리고 하나가 뭐죠? 바로 전자죠. A의 정체는 전자예요. 이 전자를 베타 입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베타 분계라고 했고, 바로 약한 상호작용이 베타 분계에 관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거기 텍스트가 있죠. 중성자, 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위 쿼크와 아래 쿼크는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의 3분의 2배, 3분의 1배인데 이 텍스트가 없더라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텍스트 없이 바로 U쿼크, D쿼크를 물어봅니다. 외우고 계셔라. 자, 기억법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V쿼크는
전화가 아니죠. 양 전화를 띄고 있고요. 자, 위 쿼크가 아래 쿼크로 변합니까? 따져봐야겠죠.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 구성 UDD, 양성자를 이루는 쿼크 구성은 UUD니까 D 쿼크가 U 쿼크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설명이고요. A는 전자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을 W 보선이 매개하는 상호작용은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따뜻한 문제인데요. 역시 표준 모형 설명하고 있고 기본 입자는 이거 무엇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A, 굴론, 광자, 보소는 그렇죠. 힘을 매개하는 힘 매개 입자입니다. 자, 쿼크와 렙톤이 있는데 렙톤의 기억, 니은 비어져 있네요. 렙톤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전자죠. 그리고 각각 뮤온, 타우에 해당하는 중성미자가 있으니까 전자에 해당하는 전자 중성미자가 있어야 되고 중성미자는 유일하게 기본 입자 중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죠? 전자, 뮤온, 타우 입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 그리고 앞에서 풀었지만 이 위에 있는 쿼크들은 플러스 전하, 아래에 있는 쿼크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번 A에 속한 입자는 방금 말씀드렸죠? 힘을 매개하는 입자 맞고요. 기억과 니은의 전하량의 합은 전자 전하량 플러스 0이니까 합이 0은 아닙니다. 바로 전자 전하량이 돼야 되겠죠. 디귿번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의 종류로는 양성자뿐 아니라 중성자도 마찬가지죠. 바로 위 쿼크와 아래 쿼크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표준 모형 관련한 이 문제는 이렇게 꼬아지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표준 모형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텍스트 하나하나 반드시 100%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 핵심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이 있었고요. 각각의 전하량 꼭 기억하시고 특히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쿼크의 구성 UUD, UDD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모형은 이와 같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의 기본 힘을 설명하는 거죠. 각각 힘을 매개하는 매개 입자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중력은 표준 모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역시나 우주에 존재하는 힘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우주 모형에서는 프리드만의 세 가지 우주 모형 그리고 프리드만의 제자인 가모가 주장한 대폭발 이론. 대폭발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인 우주 배경 복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1단원, 시공간과 우주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자, 시원하게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다음 시간 14강에서는 대단원,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즉 반도체와 전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